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황 사실 이렇게 길게 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은 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 단계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저항의 축, 그러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시아파 무슬림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본 거죠. 야, 버티면 이기겠구나 라는 겁니다. 왜? 미국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버티면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토도 좁고 그리고 인구도 적고 그리고 제조업, 경공업 기반도 약하고 하다 보니 봉쇄하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바보처럼 나오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병력은 85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3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35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26문 격파, 다른장 로켓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36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병력은 꽤 됩니다만은 이제 전차, 장갑차 등은 어제보다는 소폭 감소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6회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는 주요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 전황지도 좀 보시겠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 보면 여기가 바흐무트 도심이죠. 도심에서 남쪽으로 보면 빨간색이 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더 진격을 했음을 볼 수 있고, 또 북쪽도 여기 보시면 여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 쪽으로 완전히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이제 차시브 야르, 여기가 바흐무트의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시브 야르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우디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디우카도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점점 남쪽과 서쪽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아우디우카 쪽에 들어있는 부대 포위 섬멸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만 더 아래 위로 좁혀지면 이제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이 러시아군은 지금 여기 보면 사인 보면 포병 사격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명의 러시아군을 여기에서 사살했다 등 전과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워낙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자, 쿠판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쿠판스크도 러시아군이 포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큰 격전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남하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러시아군은 폭격까지, 그리고 포격도 아주 광범위하게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31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8대 그리고 장갑차 12대 등 파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이죠. 루마니아 인근에서 기뢰에 피격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공개가 됐어요. 따라가던 다른 배가 마침 기뢰에 피격되는 모습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인데 아마도 곡물 수송선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루마니아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기뢰를 맞았기 때문에 구멍은 뚫렸는데 아직 침몰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마니아 항구로 끌고 와서 지금 이 긴급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침몰 안 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기뢰에 이렇게 민간 상선이 정말 두들겨 맞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틀어막고 여기에 어떤 나라의 군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해함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의 소해함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들이 다 하든지 이 기뢰, 둥둥 떠다니는 기뢰들 제거 작업을 해야 되죠. 그건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인도주의적으로 튀르키예가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ISW는 러시아의 최대주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 평화회담 관심 없다. 이제 러시아가 승기 잡았다라고 생각되니 최대한 성과를 내자
라는 이 최대주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2달, 3달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복국, 그 발트 삼국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죠. 이 에스토니아 정복국은 러시아가 크림 지역의 항구들을 잠정 폐쇄했다. 지금 페오도시아에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맞아서 어마어마한 핵 폭발에 버금가는 폭심 반경 1km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폭발이 났죠. 그런데 지금 당분간 이 지역 항구가 잠정 폐쇄되는데 당연히 크림을 통해서 보급을 받는 이 자포리자나 헤르손 지역의 전투부대들 당분간 좀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잘 됐습니다. 네덜란드 육군사령관은 이 군이 러시아와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덜란드까지도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본격적인 이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패 방지청은 모든 정당의 4년치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서방 각국이 니들 부패 좀 단속해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지만 정당의 4년치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 아니 1년치도 아니고 2년치도 아니고 전쟁 이후의 회계 자료인 2년치도 아니고 그 이전에 전쟁 벌어지기 이전의 2년 합해서 4년치 회계 자료 제출해라. 이거 뭐겠습니까? 이참에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정당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년치 회계 자료 제출하라 라고 하면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부패방지청이 이런 일을 하면서 누가 봐도 정적 제거하구나 젤렌스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25만의 경찰 인력 중에 10만이 전투에 투입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 경찰 경력이 많기도 하네요. 우크라이나 4천만이 안 되는 지금 인구 중에 경찰 이 경력이 25만 명. 물론 이번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국경 경비하고 치안 소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5,200만의 경찰 경력이 14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많은 경찰력을 쓰고 있나. 그래서 이 후진국들 또는 어려운 나라들 보면 공무원이 많다라는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무원 많이 늘리는 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후진국의 척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독일 외무부는 헝가리가 방해해도 EU가 5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이 내년에 601억 달러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해서 지금 못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EU도 500억 유로, 600억 달러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싶은데 헝가리가 반대해서 헝가리 친러 독재 국가죠 지금 방해해서 못 주고 있는데 독일은 헝가리 무시하고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폴란드 신임 총리 친독 친러 성향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정치 성향 다 떠나서 폴란드가 제일 불안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임 총리가 키우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페루에서 미그-29 전투기를 구매를 추진했는데 러시아 방해로 좌절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그-29 전투기가 좀 있어요. 페루는 미그-29 전투기 8대가 있고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그-29 전투기 이제 노후되고 그러니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걸 안 쓰는 걸 우크라이나가 받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 올려고 했는데 그걸 파악한 러시아의 방해로 페루가 이제 러시아 압력에 굴복을 했겠죠. 그래서 좌절됐다라는 건데 이런 건 좀 미국이 나서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포로로 구성된 형벌대대를 도네츠크에 배치했다. 이거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폭로를 한 건데 이 전쟁 범죄 행위 아니냐. 우크라이나 포로인데 무장도 제대로 안 주고 이 도네츠크, 즉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서 그냥 스톰제트로 뒤에서 총 겨누고 빨리 전진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이었는데 잡혀서 포로로 됐는데 포로로 됐으면 전쟁 끝날 때까지 잡아놔야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을 끌고 와서 야 앞에서 전진해 라고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뭔가가 빽빽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자, 그동안 이제 이 유형의 지도를 봤는데 오늘은 워매퍼 지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활동했던 그 오신트인데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북부 지역, 이렇게 아직 이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지 못한 이 지역 많죠. 그런데 워매퍼는 어떻게 도식하고 있냐? 지금 여기 파란색이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지역이고 초록색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이 경계 지역에 초록색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목초지, 초지 또는 그냥 황지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여기 이스라엘과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다 놔둔 거죠. 그냥 점령 안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니까 또는 초지니까. 그리고는 실제 도시가 있는 건 대부분 장악했죠. 자발리아 캠프 일부 그리고 가자시티 중심부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남부 지역이에요. 칸 유니스, 이 칸 유니스도 지금 뭐 중심부, 시내 중심부를 거의 북부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전부 장악하고 이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동안 우리가 보던 지도보다는 이스라엘군이 훨씬 더 많이 진출해 들어간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칸 유니스에서 지하 터널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그 지하 터널을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꽝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긴 이 터널 형식, 도로 형식으로 그냥 일제히 폭발이 나는데 이렇게 일제히 그냥 폭파시켜 버렸다. 저 안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일 났겠죠.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터널을 저렇게 발견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칸 유니스 동영상이었고요.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마주보고 있는 레바논 지역은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적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홍해상에서 후티가 발사한 드론과 대함 탄도미사일 각 한 발씩을 격추했다라는 건데, 드론이야 뭐 격추하기 쉽지만 대함 탄도미사일도 격추를 했대요. SM-6로. 그래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3 메이슨함이 격추를 요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인근의 이란 군사시설을 또 공습했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대부분 격퇴했다,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폭발이 크게 나왔고 막아내지 못했다, 피해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즉 시리아가 거짓말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28일 야간에 전후 처리 관련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회의 직전에, 개최 직전에 돌연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워낙 장기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사우디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휴전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받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건 뭐냐? 지금 이 후티 그리고 서한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이 파타, 얘들 다 쫓아내고 사우디와 UAE가 인정하는 이 대리 통치를 하는 것으로 하는 좀 협상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연정하는 또 다른 그 정당들이 있죠. 여기에서 특히 이제 더욱더 과격한 그런 시오니즘 근본적인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하고 있는 그 정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받으면 우리는 연정에서 탈퇴하겠다. 연정 탈퇴하면 50% 무너지니까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뭐 답도 없는 거 그냥 회의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그 정당에서는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점령해야 된다, 이참에 그냥 다 뺏어와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7일 이전에 징수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세금을 팔레스타인에 돌려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전쟁 중인데 상대에게, 전쟁하고 있는 상대에게 돈 줘라 이 말인데, 가자지구 이런 데서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이 뭐 여기다 전기다 뭐다 제공을 하죠. 그런 실비를 제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금액을 이 팔레스타인 정부에 돌려주는데, 그거 10월 7일 되어서 그 전에
걷었던 세금 10월 7일 그 사고로 인해서 홀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남은 거 그거 줘라 라고 바이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말입니까 뭡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바이든의 죄가 뭐냐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미국은 이러한 자금이 후티에 유입돼서 관련 이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건 뭐 제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1명, 조직 3개 등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조직은 뭐 환전한 조직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후티나 이란은 지금 달러 안 쓰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우디와 UAE는 이스라엘과 해상 교통로를 대체하는 육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루트예요. 이스라엘이 고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립되면 그 경공업이 완전히 그냥 뭐 내수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화장지나 속옷 만약에 그게 그 회사가 없다면 화장지와 속옷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하다못해 치약 회사가 없다면 수입해 와야 되죠. 예.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있으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만드는 게 많으니까 수입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홍해가 단절이 되어서 아시아 쪽에서 못 들어오면 UAE 그리고 바레인에서 싣고 육로로 들어가자 이런 루트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중간에서 뭔가 배급 역할을 하는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집트와 카타르가 각기 다른 중재안을 전해왔다. 그렇죠. 이집트는 사우디와 UAE의 거의 뭐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카타르는 지금 거의 이란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자 주민들은 사우디 언론을 통해서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하라 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 언론이다 보니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지금 해주는 뭐 그런 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레바논 즉 헤즈볼라는 국경의 이 저항의 축연합이 장거리 드론 자폭 드론 작전을 한 것을 공개했는데 이제 저항의 축연합이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자신들이 우리뿐만 아니다. 완전히 그냥 다 후티 또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등 완전히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이 골란고원 쪽 그 국경 지역이죠. 이 갈릴리에 미사일 100발 드론 10기를 발사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그냥 다연장 로켓 뭐 이런 것들로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중동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좌시만하면서 사태 확산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란과 후티, 친이란 군벌들의 이스라엘 포위 작전이 벌써부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인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의 동맹 질서가 와해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일명 저항의 축은 가자 지구는 물론 이스라엘 주변에서 장기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의 장기적 봉쇄 전략에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현지 뉴스 매체 채널 12가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해상 교통로 위협과 공습 등으로 남부 항구 도시 엘라트는 떠나는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전쟁 전 7만 명이던 도시 인구는 현재 3만 명으로 감소해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 랭크리 에일라트 시장은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며 후티가 갈수록 전쟁을 키우면서 이제 아무도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항구 기능도 관광지 기능도 모두 마비돼 도시 전체가 빈사 상태에 빠졌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렌크리 시장은 이미 관내 수백 개 기업이 폐업했고 남아있는 기업들의 80%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라며 후티의 홍해 봉쇄작전 시작 이후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홍해 재해권 장악을 선언하고 상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벌이고 있는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의지가 없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중해
해상교통로 방어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함대 전력도 후방으로 물리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26일 홍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며 승전을 선언한 후티는 12월 27일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 사령관, 정보국장 등이 보트를 타고 홍해를 시찰하며 제해권을 확인하는 자축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요. 후티군 지도부가 홍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미 함대는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에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은 기고만장해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번 전쟁의 원흉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제거하겠다며 이를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하마스의 알까삼 여단 역시 12월 29일 현재까지 845대의 시오니스트 기갑 차량을 파괴하고 3대의 헬기를 격추했다 라며 우리는 침략을 실패로 만들고 이 오만한 적들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기 위해 장기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고 제조업 인프라가 발달해 있지 않아 장기전쟁과 외부 무역로 봉쇄에 대단히 취약한 나라인데요. 동맹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 패권을 떠받치고 있는 동맹 질서의 균열과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에일라트라는 도시예요. 바로 그 시나이 반도 동쪽 끝단에 있는 도시인데 이 홍해와 아주 조금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영토죠. 여기가 무역항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무역항, 그리고 홍해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휴양지이기도 해요. 관광도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가 7만이었는데 4만 명이 떠나고 계속 지금 드론하고 미사일 날아오니까 후티에서, 그래서 3만 명만 남았다. 남아있는 이 업체들도 80%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함대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특히 여기 이 홍해 입구 여기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바탄 강습상륙전단 등 굉장히 많은 함대,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한국의 양만추남 등을 비롯해서 이 홍해 바로 바깥에 아데만 쪽에 우리 이 함대들이, 청해부대를 포함한 이 함대들이 또 있네요. 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함대가 집결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미 항모와 강습상륙함이 버티고 있는 이곳에 후티가 이렇게 총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같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제해권 장악했어 하고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선전 잘하고 들어가도 가만히 놔두는 미국입니다. 나오면 잘 됐구나 하고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 포드 항공모함 제랄드 포드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휴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휴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또 헤즈볼라들은 이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함 미사일. 헤즈볼라는 칼리즈 파즈라고 하는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바스티온 P 야혼트죠 라고 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가지고 있어요. 290km, 칼리즈 파즈는 300km 사거리, 이 정도 돼요. 빨간색. 그리고 시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직접 받은 600km 사거리의 바스티온 P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해상 봉쇄를 한다. 남쪽에는 미 함대와 동맹국 함대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장기전 갈 수 없는 거죠. 왜? 취약하니까. 내수가 지금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다 보니까 지금 이 후티를 비롯한 또 헤즈볼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장기전으로 가자. 이제 하마스도 이제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거죠. 왜? 미국이 저렇게 쫄보처럼 나오는 것을 봤으니 야, 여기 희망이 있다 라고 해서 알까삼 여단 그동안 며칠 동안 안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장기전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이 독일을 최강국으로 만들게 된 계기, 프리드리 대왕이죠.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선거도 이기고 뭐 패권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경제력도 지키고 뭐 다 지키고 사람도 안 죽고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잃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한두 개 잃더라도 나머지를 지키는 바이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맹들이 인정을 하죠. 동맹 이론에 우리 정치학의 동맹 이론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세력 균형 이론 이래서 뭐 비슷한 덩치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뭐 지금야 좀 우리가 덩치가 커졌지만 덩치가 작을 때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자주권을 좀 희생하면서 안보를 담보를 받죠. 이게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자주권도 희생당하고 안보도 안 해주면 누가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 다 지키려 하지 말고 좀 잃는 걸 각오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지켜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